Very welcome to the Swedish Academy. My name is Mats Malm. I fill the function of permanent secretary. The Academy has convened and can now announce its decision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a författaren Han Kang för hennes intensiva poetiska prosa som konfronterar historiens trauman och blottlägger människans sårbarhet. 한국 문학이 그동안 세계 문학에서 수신자의 역할에 머물러 왔는데 2010년대 이후에 발신자의 위치로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문학의 발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오형혁 교수입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선정 이유를 밝혔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대면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구사한다. 그래서 현대 산문의 혁신가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세 가지 크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I grew up with books, so since when I was a child, I grew up with books in Korean and translated as well. So I can say I grew up with Korean literature, which I feel very close. So I hope this news is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s and my friends, writers, and yeah. 첫 번째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한다는 것은 한강 소설이 가지고 있는 소재나 주제의식의 측면입니다. 채식주의자에서는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라는 우리 시대의 큰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에 와서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들, 그러니까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언하는 그런 정언문학을 으로 이동을 했는데 크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무겁고 진중한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약한 인간 삶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무겁고 진중한 그리고 어두운 주제인데요. 비극적인 주제인데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정치적 혹은 사회적 담론의 차원이나 이야기의 차원으로 풀어내지 않고 그것을 인간 내면의 심연에 있는 인간의 본질, 한강 작가가 발견한 것은 폭력성과 야만성 같은 아주 비극적인 어떤 본질을 대면하는 것이죠. 정면으로 대면하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몸속 겪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잊지 않고 또 그것을 애도하고 또 치유할 것인가 라는 그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두 번째 특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러한 주제와 이러한 소설 방식을 문장에 이 소설의 문체로 표현할 때 굉장히 잔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밀도가 강하고 또 압축성이 강하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는 그런 시적인 문장으로, 즉 시적 산문으로 표현한다는 문체적 측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제가 주목한 한강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한림원의 선정 이유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The Academy has convened and can now announce its decision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a författaren Han Kang
för hennes intensiva poetiska prosa som konfronterar historiens trauman och blottlägger människans sårbarhet. 1993년에 문학과 사회라는 개간 문해지로 시가 당선되어 시인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집은 2007년에 조금 지나서 이제 내게 되죠.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 한 권을 이제 지금 출간했는데요. 소설가로 등단은 그 직후입니다. 즉 93년에 시로 등단하고 94년에 그 다음 해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이 당선되면서 작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편 소설과 중편 소설을 주로 창작하다가 여수의 사랑이라는 소설집, 그죠? 단편 소설집을 1999년에 출간하고 또 내 여자의 열매, 그대의 차가운 손 등의 창작집을 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강 작가의 작가로서의 이력의 전반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출판사에서 직장 생활도 잠시 하고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은 2005년에 몽고 반점이라는 작품으로 제29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작가로서 공인받았다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단에서 인정받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2005년 몽고 반점으로 받은 이상문학상입니다. 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이상문학상은 바로 한송원 작가, 부친인 한송원 작가가 88년에 해변의 길손이라는 작품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한강 작가가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크게 화제가 됐었죠. 최초의 부녀 이상문학상 수상 경력이다라는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몽고 반점이라는 작품은 연작 소설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연작 소설을 문해지에 계속 3편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채식주의자, 두 번째가 몽고 반점, 세 번째가 나무 부을 꽃인데 이것을 연속해서 발표한 후에 이걸 하나의 연작 소설집으로 묶어낸 것이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식주의자를 2007년에 발간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2015년 영어 번역본 바로 영국의 맨 부커 국제상을 받게 되는 바로 그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 사건이 이제 2016년에 벌어집니다. That book is The Vegetarian by Han Kang. I'm honored. I'm truly honored. When I was writing The Vegetarian, I wanted to question about being human, and I discovered myself. 제가 볼 때는 채식주의자를 중심에 놓고 그 이전 작품과 그 이후 작품 이렇게 크게 살펴보는 것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제 스토리의 라인은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인데 남편의 시각으로 관찰을 하는 독특한 이제 일종의 시점을 설정하고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주인공 여성은 어릴 때부터 가부장제적인 이 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남성 중심주의, 그리고 이제 그것이 거부감을 가지는데 그것이 이제 결집된 것이 육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다른 생명체, 동물을 인간이 먹는다는 것인데,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인데,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인간 본성 중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폭력성,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스토리라인은 페미니즘적 주제와 이 육식을 거부한다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여성 주인공이 충격적이게도 나무가 되기를 꿈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갈망합니다. 실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역시 식물성의 상상력, 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갈망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태주의라고 이제 주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주제뿐만 아니고 이 사건의 전개나 인물의 캐릭터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사건도 잔인하기도 하고 끔찍한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현실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독자들이 가질 만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전통적인 이 문학 독자들이 읽고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작품의 이러한 잔인성, 충격성 그리고 파격성은 그것이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인물의 캐릭터나 사건의 전개가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리얼리즘의 재현 방식이 아니고 현실과 환상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그 어떤 영역에서 이 사건과 인물의 요소들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작품을 조금 더 독자들이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환상적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 나오는 그 잔인한 그런 어떤 사건이나 또 인물의 캐릭터, 나무가 된다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이죠. 실제로 나무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실제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로테스크 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라고 하는 그 주제의식을 그냥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본성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신화적 그리고 원초적 세계로 이걸 이동해서 전환시켜서 얘기하니까 이야기를 전개하니까 바로 지금 그 비현실적인 그 사건들 이것은 신화적 세계 속에서 벌어진다. 나무가 된다는 그 사건도요. 그렇게 이해해야 이제 이 채식주의자가 이제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한강 작가의 이제 작품 세계가 하나의 고지에 오르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우리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광주민주화 항쟁 그리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제주 4.3 사건을 이제 이 두 작품이 차례로 다루고 있는데 역시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은 그것을 이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역시 정언하겠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걸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고요. 망각하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애도하고 영혼들을, 그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느냐. 그것이 이제 애도인데 그 애도의 차원으로 그것을 전개한다는 점이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언문학이 가진 일반성을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 소설의 중요한 지점은 이 정언문학의 이 일반성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담론으로 이걸 그대로 서술을 하거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 내면의 어떤 본성에 해당되는 어떤 폭력성, 야만성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하는 그 구분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내려가서 본질을 직시하고 고통스럽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것이지만 정답을 혹은 해결책을 완전히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어떤 호소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서 벌어진 어떤 정치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지만 지역성을 떠나서
유럽인들에게 또 전 세계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역시 미학적 구성이나 시적인 문체, 이것도 중요하게 그 세계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희생자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해서 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6장마다 각각 다른 어떤 그 희생자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당시의 사건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서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점과 구성을 새롭게 기존의 리얼리즘 소설과는 다른 어떤 특징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주인공이 직접 이 제주 4.3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 관찰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경하라는 인물인데 친구 인선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제주도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인선에게 그 가족사, 비극적인 가족사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 인선의 어머니 정심이라는 여성이 경험했던 그 4.3 제주 사건의 전모를 듣고 거기서 역시 이러한 구성이 전통적인 리얼리즘의 재현 방식과는 다른 어떤 구성을 보여줬죠. 자국 문학이 외국에 국제적으로 전파가 되려면 번역이 중요합니다. 번역의 장벽이 그동안 우리를 가로막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현대문학의 수준이 세계적인 반열에 이미 올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제 번역까지 이제 이것을 받쳐준다면 이제 외국인들과 외국의 비평가들이 한국 문학을 더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 결정적 사건이 데보라 스미스라는 영국의 번역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을 전공하고 한국학의 그 전에 이제 번역가가 되겠다고 진로를 결정한 이후에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감동을 받고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번역을 하죠. 그것이 이제 바로 영국의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 부크상 국제 분야의 수상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맨 부크상을 받았을 때 채식주의자가 사실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특히 이 한국에서는 이 번역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논쟁이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의역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문화, 유럽인들의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인들의 문화에 어울리는 그런 이제 의역을 했다는 그런 취지죠. 그러나 이제 역시 유럽인들에게 매력적으로 호소할 수 있을 이제 그런 번역을 했다는 것이 이제 중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번역가의 힘이 이제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메디치 문학상을 받게 될 때 프랑스어로 번역한 그 경우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번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문학 작품이 프랑스어, 이태리어 등등 스페인어, 때로는 라틴 아메리카까지 물론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도 번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이 전체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된 것이 26개국이라고 지금 한국문학번역원은 밝히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번역의 힘이 지금 우리 한국 문학의 뒷받침을 보여주고 있죠.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문학상 중에 하나인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한 것이 2023년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팀장인 최경란 팀장 그리고 프랑스 출판사의 편집자 겸 번역가인 피에르 비지우라는 두 분의 공동 번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되어서 이것도 메디치 외국어 문학상을 수상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가 예상하던 그런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수상했던 작가들의 면면을 보거나 한국에서 그동안 예상하고 희망했던 작가들의 면면을 볼 때 상당히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로 내려왔거든요. 1970년생이니까 5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강 세대보다 윗세대 중에서는 지금 시인으로 그리핀 시문학상을 받은 김혜순 시인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소설가로는 오정희 작가, 그 다음에 이성우 작가 이렇게 이제 저는 세 사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예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강 세대나 또 한강 작가보다 조금 후배 세대 중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맹부크상 최종 후보까지 오르고 이렇게 이제 수상에 근접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정보라 작가, 그 다음에 박상영 작가, 윤고은 작가, 천명관 작가, 김혜란 작가 이 정도 저는 예상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한 3, 4일 지났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고 이제 더 이걸 계기로 한국의 문학과 또 이제 한국의 문학은 지금 K 콘텐츠라고 하는 한류와 이제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한류는 뭐 잘 알다시피 한국의 영화, 드라마 그리고 웹툰, 팝 같은 그래서 이제 K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데 K 콘텐츠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욱 발전하고 이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